전 세계의 국가와 도시들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이고 사업적으로도 유익하고 옳은 길이거든요. 중국, 유럽, 브라질에서 에너지 혁신은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군의 모든 병과에서도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죠. 우리는 기후가 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증거와 그 이유를 찾아보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지구 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질학자인 리처드 알리입니다. 이번 연구 때문에 그린란드에서 남극 대륙까지 지구를 한 바퀴 돌았죠. 저는 기후가 얼마나 극적으로, 얼마나 자주 변했는지에 놀랐습니다. 지구가 얼음에 뒤덮였던 때부터 얼음이 하나도 없던 시절까지. 기후의 역사를 알면 지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상황이 아주 빠르게 변하기도 하죠. 저는 공화당원이고 토요일마다 축구를 하고 일요일엔 교회에 갑니다. 아버지이자 교수인 저는 제자들의 취업과 딸의 장래를 걱정합니다. 또 저는 유엔 기후변화위원단의 일원으로 일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석유회사에서 일해본 저는 에너지의 필요성도 잘 아는데요. 우리가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고민한다면 미래는 더 밝을 것이고 빨리 조치를 취할수록 좋을 겁니다. 우리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인류 문명사에 유례가 없는 기후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는 더 많은 청정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저는 과학이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한 해답이 담긴 설명서를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인류에겐 언제나 에너지가 필요했고 앞으로도 필요하겠지만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이 우리의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불로서 시작됐고 지금은 주로 화석연료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약 70억 명으로 100억 인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인류와 도시들의 운명이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에 달렸죠.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 가스가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80%를 공급하고 원자력이 5% 이하, 수력이 6% 이하, 재생 가능한 태양력, 풍력, 지열은 1%지만 급증하고 있고 나머지는 나무와 똥입니다. 에너지 이용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됐지만 전기나 청정에너지를 쓸 수 없는 15억 명 이상이 낙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브라질은 1,000만 명에게 전력을 끌어다 줬지만 농촌 지역인 세아라주에는 여전히 전력이 들어오지 않고 수도 시설도 안 돼 있고 음식을 보관할 냉장고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은 직접 구하죠. 교육은 의무사항이지만 밤이 되면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불빛이라곤 등 위로 램프밖에 없는데 램프는 밝지도 않고 위험합니다. 이 어머니는 언젠가는 전기가 들어오길 바라고 있죠. 만약에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오면 저는 너무 기뻐서 묵주를 꺼내들고 감사기도를 드릴 겁니다. 하느님을 찬양할 거예요. 중국의 13억 인구 중 반 이상이 시골 지역에 삽니다. 많은 농촌 주민이 요리와 난방에 나무와 석탄을 쓰지만 중국의 대부분 지역에 전기가 공급되죠. 중국은 에너지를 이용한 개발로 5억 명 이상을 가난에서 구제했습니다. 시골의 가정들에도 평면 TV와 에어컨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인 중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3억 5천 명이 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죠.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의 경제 개발로 인해 30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면서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100와트짜리 백열전구를 단위로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 볼까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몫은 전구 몇 개 정도입니다. 남미의 경우 평균적으로 13개, 급성장 중인 중국의 경우 22개, 유럽과 러시아에서는 5,000와트, 즉 50개, 북미에서는 10,000와트 이상, 즉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전구들을 진짜 수치로 바꿔볼까요? 가로축은 인구, 세로는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냅니다. 맨 왼쪽은 공공시설이 낙후된 지역, 오른쪽은 북미인데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북미 사람들만큼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지금의 4배 이상이 될 것이고 화석연료 사용은 물론 지속 불가능합니다. 석탄과 가스와 석유는 물론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우리는 자연이 이런 자원을 축적하는 것보다 4배나 빠른 속도로 태우고 있고 언젠간 바닥날 겁니다. 게다가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는 살기가 훨씬 더 힘든 환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 화석연료는 그토록 강력하면서도 문제가 많은 에너지원인 걸까요? 오늘날 루이지애나주 수로들의 상태는 화석연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째서 지속 불가능한지 잘 보여줍니다.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는 주로 먼 옛날에 죽은 식물에서 만들어집니다. 탄소와 에너지가 식물에 저장돼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생성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이 갖춰지는 데는 수억 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리카 껍질에 쌓인 이 작은 돌말 같은 식물이 호수와 바다의 상층에서 자라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을 더 많은 식물로 바꾸는데요. 식물이 죽어서 묻힌 곳에 물질을 분해할 산소가 부족하면 그 물질의 화학 결합이 햇빛으로 시작된 에너지를 보존하죠. 탄소가 풍부한 물질이 깊숙한 곳에 오랫동안 묻혀 있게 되면 지구의 열과 압력이 한때 식물을 자라게 했던 에너지를 응축시켜 물질을 화석연료로 바꿉니다. 지구의 압력 솥에 들어가는 물질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 다양한 화석연료가 나타나는데요. 목본 식물은 석탄이 되고 조류 같은 점액질 식물은 석유가 되고 두 종류 모두 천연가스를 만들죠. 화석연료는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 연료를 수백 년 만에 태우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곧 바닥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화석연료는 주로 탄소로 이루어졌고 이것을 태우면 산소가 더해져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됩니다. 화석연료가 형성된 과정을 뒤집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되면 대기의 구성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와 전혀 상관없는 기초연구에서 이산화탄소의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지속적인 고층 대기 프로그램은 고층 대기 물리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공군은 통신을 위해 대기의 특성을 파악하고 열추적 미사일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는 특정한 파장에서 방사선을 차단하므로 새 미사일이 이산화탄소가 흡수하는 파장을 이용한다면 멀리까지 볼 수 없었죠. 매사추세츠 한스컴 기지의 공군 지구물리학 연구소에서는 대기가스 측정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발견을 응용하고 확장한 다른 연구들은
이산화탄소의 열을 가두는 효과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공군은 지구온난화를 연구한 게 아니라 미사일을 성공시키고 싶었을 뿐이지만 물리학은 물리학이죠. 대기는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 증가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켰죠. 그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면 기온은 내려갑니다. 뉴질랜드의 알프스 산맥 남부, 이곳의 기후 역사는 물리학자들의 판단이 옳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깊고 두꺼운 얼음더미들은 땅 위를 천천히 흐르는 얼음의 강, 즉 빙하입니다. 하지만 기온이 따뜻했던 과거에는 바다에 포함된 물이었죠. 산꼭대기부터 바다까지 프란츠 요제프 빙하를 따라가며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산꼭대기의 서로는 아름답지만 무척 위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얼음 위에서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보통 두 사람이 밧줄로 연결하고 다니죠. 이 빙하에는 매년 6m 정도의 물이 공급됩니다. 강설량으로 말하자면 약 20m 정도인데요. 어마어마한 양의 눈입니다. 빙하 자체의 무게에 눌려 눈과 얼음이 펼쳐지며 1년에 약 1km의 속도로 흘러내립니다. 빙하가 연안을 향해 흘러가는 속도가 빨라지면 얼음이 갈라지며 깊은 틈이 생겨 빙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크네요. 30m가 넘습니다. 30m 두께의 얼음이 흘러내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수많은 빙하 구조를 볼 수 있죠. 가장자리에 앉아있으면 제가 뒤로 가서 내려줄게요. 시작할까요? 지금 돌고 있어요. 내려갈게요. 강설량은 층층이 쌓이는데 폭풍이 불 때마다 한 층이 쌓입니다. 여름에는 햇빛이 눈을 가열해서 겨울의 눈과 다르게 보이죠. 그렇게 역사가 쌓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눈이 얼마나 내렸고 기온은 어땠는지 알 수 있죠. 이 모든 층 위로 다시 눈이 내리면 그 무게에 눌려서 밑에 있는 눈은 얼음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포들이 갇힐 수 있는데요. 그 기포들은 오래된 공기의 표본이자 대기 구성 성분의 기록입니다. 이산화탄소 함유량과 빙하의 온도, 강설량 등이 기록된 자료죠.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 얼음 속에 갇혀있는 고대의 공기를 통해서 지구 대기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빙하 시대에 대한 정보와 지구의 기후를 형성한 힘에 대한 정보도 줍니다. 지난 수백만 년 동안 태양의 밝기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구의 궤도와 지축의 기울기는 수백만 년에 걸쳐 정기적인 패턴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2만 년도 더 전에 북극에서 햇빛이 감소해 거대한 대륙 빙하가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까지 확장되며 오늘날의 뉴욕과 시카고까지 뻗어나갔죠. 물이 육지에 갇히면서 해수면은 내려가고 해류의 변화로 바다가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했습니다. 이로써 남반구의 기온이 내려가 프란츠 요제프와 같은 어마어마한 빙하들이 흘러내려와서 이 넓은 골짜기를 깊고 두꺼운 얼음으로 메웠습니다. 지금은 해안선 위를 날고 있는데요. 빙하 시대가 남긴 거대한 바위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빙하는 거대한 토공 기계입니다. 위에 떨어지는 바위들을 운반하는 덤프트럭 같고 앞에 있는 바위들을 밀고 가는 불도저 같습니다. 이 바위들을 빙퇴석이라고 하는데요. 빙하가 있던 자리를 알려주는 흔적입니다. 프란츠 요제프 빙하의 앞부분에서 20km 떨어진 곳인데요. 약 2만 년 전에 제가 있는 곳을 지나 바다로 흘러나가던 빙하가 이 바위들을 퇴적시킨 겁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바위들은 한때 빙하가 있던 자리를 보여줍니다. 지구의 수천 년 역사를 압축한 이 컴퓨터 생성 화면을 보면 그동안 일어난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은 이산화탄소 농도, 낮은 기온, 더 많은 눈과 얼음, 프란츠 요제프 빙하는 더 앞쪽으로 나와 있죠. 2만 년 전, 오늘날 육지의 30%는 거대한 빙하로 뒤덮여 있었고, 그래서 지구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약 120m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궤도가 변하면서 기온과 이산화탄소가 증가했고 빙하는 다시 녹았죠. 궤도가 조건을 만들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동안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려면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감소로 인한 기온 상승과 하락 효과가 필요합니다. 대기의 이산화탄소는 아직도 증가하고 있고 기온은 상승하고 빙하는 녹고 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빙하가 위치한 산맥 너머 줄어들고 있는 태즈먼 빙하 옆에 형성된 호수에서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죠. 빙하 시대의 끝이 이런 모습입니다. 빙하는 붕괴되고 호수들이 생기고 새 육지가 나타나고 빙산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곳은 태즈먼 빙하 내부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무너진 태즈먼 빙하는 여기서 6km나 떨어진 지점에서 끝나고 그 빙하로부터 형성된 호수에 빙산이 떠다니고 있죠. 하나의 빙하만으로는 지구 전체의 상태를 알 수 없지만 태즈먼 빙하뿐 아니라 지구의 빙하 대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래스카의 컬럼비아 빙하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잘 보여주는 빙하인데요.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극대륙 얼음 탐사팀은 저속 촬영 카메라의 위치를 옮겨야 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이 빙하가 녹아내려 물줄기와 작은 호수들만 남겼습니다. 대기의 온도계는 상승을 나타냅니다. 도시에서 먼 대기의 온도계도 상승을 나타내고 땅과 바다를 봐도 위성에서 내려다 봐도 기온 상승이 나타납니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콜로라도주 덴버의 국립빙하표본연구소에는 세계 곳곳에서 온 얼음이 영하 35도 온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빙하 표본은 약 40만 년이나 된 것입니다. 북극의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에서 온 고대의 빙하는 지구의 기후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런 표본들이 어떤 정보를 줄까요? 첫 번째는 제가 뉴질랜드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눈이 얼음으로 변한 층입니다. 여름, 겨울에 쌓인 층으로 나이테처럼 연대를 나타내죠. 다른 표본은 또 다른 정보를 주는데요. 5만 년 전에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폭발해 그린란드까지 날아간 화산재입니다. 표본들은 다른 중요한 비밀도 담고 있습니다. 이 기포들은 눈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고대의 공기가 갇혀 지금까지 보존된 것이죠. 과학자들은 더 오래된 남극 대륙의 빙하 표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본들은 과거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을 알려주는데 정확도가 매우 높은 정보죠. 진공실에서 얼음 덩어리를 깨뜨려 거기서 나오는 기체를 분석하는데요. 대기의 이산화탄소량을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과 화학에 의하면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기온이 올라갑니다. 또 지구의 기후 역사를 보면 그 영향으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증가가 단순한 자연적 변동이 아니라 인간이 원인이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풍경을 보면 화산이 온갖 흥미로운 물질을 내놓고 있음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도 포함됐죠. 그럼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이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기 때문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화산 활동이 원인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문제를 푸는 첫 단계는 기록입니다. 화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하고 공장 굴뚝과 배기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하죠. 자연의 배출량은 적습니다. 인간은 화산보다 50에서 100배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대기 상태를 확인해 보면 우리의 기록이 옳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화산은 암석을 녹임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연소하는 게 아니므로 산소를 쓰지 않죠. 하지만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는 산소를 씁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산소가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뭔가를 태운 결과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할 때 그 탄소는 어디서 올까요? 탄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벼운 탄소 12는 특히 식물에 흔하고 중간 무게의 탄소 13은 화산에서 나오는 기체에서 좀 더 흔히 볼 수 있죠. 다음은 무거운 탄소 14인데요. 방사성 탄소로 약 5만 년이 지나면 거의 완전히 분해되기 때문에 공룡뼈나 화석연료처럼 아주 오래된 물질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식물에서 나오는 탄소 12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탄소 13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산화탄소가 화산에서 나온 건 아니고 탄소 14의 증가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최근에 살았던 식물에서 나온 것도 아니죠. 대기 조사에 따르면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는 오래전에 죽은 식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태운 화석연료에서 나온 것이죠. 캘리포니아주 포트 어윈에서는 병사들에게 실전 감각을 길러주는 훈련을 합니다. 펜타곤의 4개년 국방정책 보고서의 목적은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 대처하는 군사 전략이 담겼죠.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2010년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그 만일의 사태에 기후변화가 포함됐죠. 해군의 해양학자인 데이비드 티틀리 해군 소장은 이 보고서에 기여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국방정책 보고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시각에서 기후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을 살펴보고 해수면의 상승을 살펴보고 빙하들의 변화,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닌 전 세계의 빙하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 모든 현상을 종합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기후가 변하고 있다고 믿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관측 결과가 그렇고 물리학도 그렇게 말하죠. 지구의 핵심 지역들의 온난화가 어떤 의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구가 점점 더워진다는 건 알고 있고 바다가 더워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온난화가 강한 폭풍이나 강우 강도, 강우 분포 등에 미칠 영향입니다. 기후 변화는 확실히 일어나고 있지만 세상의 특정한 지역들에서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예상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군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해수면 상승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21세기에 매우 장기적이고도 중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 보고서에 포함된 기반시설 취약성 평가에 의하면 153개의 해군 시설이 기후의 압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하와이의 진주만에서 버지니아주의 노포까지 기지들과 근처 시설의 개조가 필요합니다. 해수면이 1~2m 상승해도 이건 상당한 양인데요. 그래도 시간이 있습니다. 위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전략상의 어려움이 되긴 할 겁니다. 기후변화는 세계적으로 더 많은 불과 홍수, 기근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가 불안해질 수도 있죠. 국방부에게 기후변화는 위협을 배가시키는 요소지만 티틀리 해군 소장은 과학으로 철저히 대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행인 건 해양학이나 빙하학, 기상학 등의 과학이 충분히 발달해서 이런 현상을 예측하는 타임프레임에 대한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측들을 이용한다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티틀리는 기후변화를 확신합니다.
기후 변화는 일어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인 군대에서는 화석연료 이용이 변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펜타곤에서는 매일 30만 배럴의 석유를 쓰는데 1200만 갤런보다 많은 양입니다. 무장한 험비는 갤런당 6.4km를 가고 에브람스 전차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1km에 2.5 배럴을 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외딴 기지로 연료를 채우러 가는데 갤런당 400달러까지 들 수 있죠. 포트 호위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군대가 효율적일 수 있는지 시험 중인데요. 육군만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캠프 펜들턴의 해병대원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되는 에너지 절약 실험 전방 작전 기지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장비든지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대원들이 훈련돼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당장 사용할 수 있고 확실히 실전 영역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이들은 다양한 휴대용 태양열 기구들을 시험하고 고인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화하는 연습도 합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연료와 물 수송을 최소화하려 노력 중이죠. 한 육군 보고서에 의하면 5년 동안 3,000명 이상의 군 요원이 물자 수송 중에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해병대가 수송차를 호위하다가 폭탄 공격을 받으면 그런 데서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건 너무 허무한 일이죠. 해병대원의 능력을 그런 데 쓰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과거에 숙박시설엔 발전기가 꼭 필요했고 컴퓨터 작동에도 많은 연료가 들죠. 지금 저희는 파워 쉐이드라는 걸 설치하고 있는데 윗면에 신축성 있는 태양 전지판이 있어서 전등이나 노트북 같은 소규모 전자장치에 쓸 동력을 얻을 수 있죠. 또 텐트의 그늘도 만들어줍니다. 아프리카에서 실험한 결과 텐트 안의 온도를 7도에서 10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입증됐죠. 이 텐트 전체에 쓰는 LED 전등이 전부 91와트로 구식 백열전구 하나보다 적은 전기를 씁니다. 효율성 면에선 최고입니다. LED는 무겁지 않지만 해병대원들의 거친 손길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바다와 하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해군 전함인 메이킨 아일랜드는 점프 제트기와 헬기, 상륙정을 갖춘 상륙 강습 함정입니다. 가스터빈과 전기 합성 구동 장치를 모두 가진 최초의 배로 바다에 있는 75%의 시간 동안 합성 구동 장치를 쓸 수 있죠. 이 바다의 하이브리드 카는 첫 항해에서 연료비를 200만 달러나 절약했습니다. 미 해군은 2016년까지 대녹색 함대라는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 작동하는 항모 전단인데요. 원자력선, 하이브리드 수상함, 바이오 연료로만 나는 항공기로 이루어진 함대입니다. 목표는 202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50% 줄이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에 태양 동력 장치가 설치되자 발전기에 쓰이는 가스가 80%나 줄었습니다. 과거에 컴퓨터와 GPS, 레이더에 대한 국방부의 혁신은 민간에까지 확산됐죠. 앞으로 미군의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은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보안을 강화하고 인명과 돈을 아껴줄 겁니다. 미군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쓴다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구는 미국의 4배나 되는 13억 명으로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인의 약 4분의 1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미군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지속가능 에너지를 통해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하죠. 도시들은 혼잡하고 대기는 오염됐습니다. 구식 기술로 급속한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순 없을 겁니다. 자, 셋을 셀게요. 베이징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중국 전역의 시장들, 국영기업의 중역들,
각국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폐계리우가 이끄는 미중 비정부 기구가 주최한 회의였죠. 앞으로 20년 동안 3억 5천만 명의 중국인이 도시로 이주할 것이고 새 고층 건물 5만 채를 지을 거고 맨하튼 10개에 해당하죠. 또 170개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이 생길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거대하고 급속한 성장에는 높은 환경 비용이 따릅니다. 중국에서는 GDP의 6%가 환경 문제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중국은 미국의 2배 가까이 되는 비용인 무려 350억 달러를 에너지 연구와 풍력, 태양력, 청정에너지 기술 장려책에 들였습니다. 그래서 한 미국 기업은 이곳에 세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태양력 연구시설을 세웠죠. 중국은 이제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태양 전지판을 만듭니다. 하지만 저기술 저비용의 해결책도 장려하고 있는데요. 서민 가정에서 태양열 온수기를 볼 수 있고 어떤 도시에는 거의 모든 옥상마다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있어요. 27개 도시에서 LED 신호등을 쓴다거나 20개에서 30개 도시에서 전기자동차를 쓴다거나 하는 시도들이죠. 하지만 어떤 도시에 가봐도 중국 전력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석탄이 눈에 보이는 오염과 건강 문제 등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석탄을 쓰지만 석탄을 좀 더 깨끗하게 태울 방법을 찾고 있기도 하죠. 탄소 포집 및 격리를 위해 설계된 이 시험 공장은 2010 상하이 엑스포에 맞춰 서둘러 완공됐습니다. 이 공장은 곧 규모를 확대해 1년에 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대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땅속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걸린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3개의 공장입니다. 저희는 그걸 세계 청정기술 실험실로 만들고 싶은 거죠. 탄소를 포집하며 석탄을 태우는 방식은 재생 가능 에너지가 자리 잡을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비용 효율이 높고 대규모로 이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기술을 찾아낼 겁니다.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해결책이죠. 과연 저탄소 방식은 인구가 급증하는 세상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비화석연료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쓰는 에너지의 양은 15.7테라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와트로 계산하자면 157 뒤에 0이 11개가 옵니다. 앞서서 참고로 사용했던 100와트짜리 백열전구가 1570억 개죠. 그럼 오직 재생 가능 에너지만 이용해서 15.7테라와트를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애리조나주 유마 근처의 알고도네스 사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햇빛이 강한 장소로 기네스북에 오른 곳이죠. 거의 1년 내내 낮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0.01%, 100분의 1%입니다. 지구에 닿는 태양 에너지의 0.01%만 모을 수 있다면 전 세계가 쓰고도 남죠. 현대 기술은 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기는 탑을 이용해 집중된 태양 에너지를 수확하는 최초의 상업발전소입니다. 스페인 세빌리아 근처 55헥타르가 넘는 땅에 펼쳐진 624개의 거울이 약 120m 높이의 탑으로 햇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강한 열기가 생성하는 증기로 터빈이 돌아가며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20만 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텐데요. 세빌리아 전체에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이죠. 우리의 목표치는 15.7테라와트입니다. 태양은 지구 대기의 맨 위층에 17만 3천 테라와트의 에너지를 보내는데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양의 11,000배죠. 지표면의 잠재적 에너지를 전부 수확할 길은 없지만 미국 남서부 사막에는
현대 기술을 이용해 현재 세계 사용량의 80%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적합한 땅이 있습니다. 물론 태양력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밤이죠. 하지만 더 효율적인 송전선이 있다면 저장량을 고려한 균형 잡힌 재생 가능 에너지로서 태양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브라질 같은 열대 국가에서 태양은 물을 데우고 구름을 만들고 거대한 강들을 채워줄 빗물을 쏟아냅니다. 관광 명소인 이구아수 폭포는 지구상에서 가장 웅장한 폭포 중 하나로 쏟아지는 물의 엄청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처에 브라질과 파라과이 국경에 위치한 이타이푸 댐은 세상의 발전소 중에서 가장 많은 수력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댐 하나가 인구 1,100만 명이 넘는 상파울루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전기를 공급하죠. 상파울루는 약 1,000km 떨어져 있지만 브라질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압 직류 송전선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타이프에서 상파울루로 가는 전력망은 1984년부터 가동됐고 재생가능 에너지가 멀리까지 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댐이 모든 국가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댐은 홍수를 일으키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사람들을 몰아내죠. 하지만 수력 발전은 미국 본토보다 큰 나라인 브라질의 80%의 전기를 공급합니다. 뉴질랜드는 또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북섬 로토루아의 간헐천과 온천들인데요. 한때는 마오리족이 요리와 목욕에 썼던 물입니다. 지금은 지열 발전소들이 그 열을 가져다가 뉴질랜드 전력의 10%로 바꾸고 있죠. 많은 전력 프로젝트가 마오리족과 제휴하며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에너지 개발을 어렵게 하는 요소인 현지인들의 혐오감을 피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지열 에너지는 현재의 사용량의 3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열 에너지를 수확해 깊숙한 지층을 식히며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온천이나 끓는 진흙이 없는 곳에도 존재하므로 멋진 경관을 해치지 않고도 추출할 수 있죠. MIT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지하에 접근 가능한 뜨거운 암석들은 13만 년 동안 전국에 공급할 만큼의 에너지를 보유했다고 합니다. 또 지열은 수력전기처럼 태양이 빛나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경우에 바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깊숙한 지하의 암석에서 에너지를 캐는 건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지만 풍차는 수세기 동안 이용해왔죠. 바람은 어디에나 붑니다. 미국은 그 점에서 운이 매우 좋은데요. 남부의 텍사스주부터 캐나다 국경까지 바람이 부는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밝은 자주색은 가장 강한 바람입니다. 약 3,000km를 가는 내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전력으로 바꿀 수 있는 공짜 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정부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죠. 텍사스 서부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이곳은 목장과 농장, 석유 굴착 장비들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90년대 초에는 미국에서 경제가 가장 침체된 지역 중 하나였죠. 놀론 디바이드처럼 특히 힘들었던 지역들에선 학교가 폐쇄되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1999년 이후로 들판에 솟은 새 구조물들은 유정탑이 아닌 풍차입니다. 지금 놀론 카운티에는 1,600개가 넘는 풍차가 있습니다. 스위트워터의 군수인 워섬을 만나보시죠. 이건 철학적이거나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목장 주인, 농부, 트럭 기사, 용접공, 풍력 발전 노동자들의 결정이었죠. 스티브의 가족은 3대가 더블 하트 목장을 운영했습니다. 스티브가 기후변화에 대해선 의심할지 몰라도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니죠. 정말 다행이었죠. 세금을 내고 사료비를 내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각각의 풍차는 1년에 $5,000에서 $15,000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에서 20개의 풍차를 가진 목장은 늘 불안정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줄 수 있죠. 제가 그걸로 돈을 벌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지역 학교의 학생들도 늘고 프로그램 자금도 늘고 있습니다. 2009년 말쯤 텍사스 서부 풍차들의 생산 능력은 총 10,000메가와트에 가까웠습니다. 텍사스가 나라였다면 세계 6위의 풍력 생산국이 됐을 겁니다. 미 에너지국은 2030년이면 이 풍차들이 미국 전력의 20%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연안의 새 풍력 발전 구역들은 4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2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부양으로 이어질 겁니다. 바람은 현재 에너지 사용량의 약 80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서부 지역의 풍력을 댈러스나 포트워스 같은 대도시로 연결하는 데 5억 달러를 들였습니다. 더 남쪽으로 가면 에너지의 굶주린 도시인 휴스턴이 있는데 이곳에 해외 화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항구가 있습니다. 또 이곳의 정유 공장과 화학 공장은 미국에서 쓰는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공급하지만 의외로 휴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구입하는 도시입니다. 시 정부에서 쓰는 전력의 30%가 풍력 에너지고 목표는 50%죠. 시장은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가 석유와 가스의 중심지에서 친환경 재생 가능 에너지의 중심지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지역공사는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예정보다 빨리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시에는 이미 2,500개의 LED 신호등이 설치돼 기존의 백열 전구보다 85% 적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이로써 매년 360만 달러가 절약됩니다. 시청은 시민들이 모으는 차의 종류를 바꿈으로써 대기의 질도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휴스턴이 차의 도시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 차들은 무공해 전기 차량이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이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쓰고 있고 이것이 전기차를 몰기 좋은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재생 가능 에너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방법은 많습니다. 다음 세대에도 원자력이 포함되어 있다면 2030년의 에너지 혼합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형태에서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태양, 바람, 지열, 생물질, 수력 총 61%의 재생 가능 에너지, 화석연료는 13%까지 줄이고 나머지는 기존 에너지와 원자력이 채울 수 있죠. 바람과 물과 태양만으로 세상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구상도 있습니다. 사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많죠. 오늘날의 기술로도 시작할 수 있고 꾸준한 연구와 혁신은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까지 청정 에너지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켜줄 지구의 자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대안들이 얼마든지 많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요점은 분명하죠. 우리가 지구를 최고의 상태로 기능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명서를 가진 것처럼 지구를 대한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기후적 재앙을 피하고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죠. 지금까지 리처드 알리였습니다.